둘째는 원래 욕심이 없잖아. 아버지가 그 말을 꺼낸 순간 거실에 잠깐 웃음이 번졌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이 가족 안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구나. 저는 3남매 중 둘째입니다. 위로는 언니가 하나, 아래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서열이 아주 분명한 집이었습니다.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해서 부모님의 자랑이었고, 남동생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릴 때부터 귀하게 대우받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늘 어딘가 애매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언니는 공부 잘하잖아. 언니는 대학 가야지.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동생은 집안일 아들이잖냐? 잘 키워야지. 그 사이에서 저한테 돌아오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면 딱 하나, 둘째는 원래 조용해서 편해야 하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 제 옷은 거의 언니가 입던 것이거나 친척이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새 옷을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손에 꼽힐 만큼 드물었고, 그나마 한 번 용기를 내서 말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옷이 얼마나 예쁜데 그게 어때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더 심했습니다. 제 노트와 연필은 아무 말 없이 자기 가방에 들어가 있기 일쑤였고, 제가 오랫동안 모은 용돈도 나 지금 급해라는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하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누나니까 참아야지. 그 말은 언제나 저한테만 적용되는 법칙이었습니다. 언니한테는, 동생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성인이 됐고,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우리에게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슬슬 재산 정리를 좀 해두려고 한다. 내가 건강할 때 정해놓아야 나중에 싸울 일 없잖냐? 우리 집은 겉보기와 달리 재산이 제법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고, 분양받아둔 아파트도 있었으며, 서울시 외곽 어딘가에 땅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시골로 내려가 살겠다고 하면서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가는 아들한테 줘야지. 아버지가 먼저 남동생을 보며 말하자 어머니가 바로 고개를 끄덕였고, 남동생은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달 월세가 꾸준히 나오는 건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언니였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거 있잖냐? 입주하면 그거 언니 줘야지. 언니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됐을 때 아버지는 서류 봉투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둘째는 이 땅 가져라. 지도에는 붉은 선으로 표시된 작은 필지가 하나 있었는데 양쪽 건물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언니가 그걸 보더니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거기 뭐야 그거? 거기 뭘 할 수 있어? 남동생도 옆에서 같이 웃었습니다. 맞아. 저렇게 끼어있는 땅이 무슨 가치가 있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다만 담담하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둘째는 원래 욕심이 없잖아.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혼자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좌우로 다세대 건물이 바짝 붙어 있고 그 사이에 낀 채 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며칠 뒤 저는 짐을 쌌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집을 완전히 나왔고 그 이후로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고 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러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둘째야, 아빠가 많이 아프다. 아빠가 너만 찾는다. 한 번만 와줄 수 있니?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많이 말라 있었고 저를 보는 눈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야,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산 정리할 때 많이 서운했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의 말이려니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병원을 찾았지만 갈 때마다 언니와 남동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효녀 코스프레야?
남동생도 비슷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인생 좀 잘 살지 그랬냐? 그들의 삶은 눈에 띄게 편해 보였습니다. 남동생은 월세 받으며 여유롭게 살고 있었고, 언니는 아파트 값이 올라서 돈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불편해서 발걸음을 다시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야, 언니랑 동생한테는 말하지 말고 엄마 아빠랑 셋이 밖에서 만나자.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부모님이 먼저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째야, 엄마가 일부러 그랬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뭘 일부러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면 언니랑 동생이 더 괴롭히더라. 내가 특별 대우받는다 싶으면 더 시기하고 더 구박했어. 그래서 일부러 티를 안 낸 거야. 그리고 가방 안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 사진, 학교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순하고 예뻐서 엄마가 따로 모아놨어.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고 헤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둘째야,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라. 행운은 결국 너한테 돌아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저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생겼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서강로 42번 길 쪽 땅 소유자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그 땅이 저희 쪽에서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도심 요양복지타운 건설 계획이 있는데 그 필지가 연결이 되어야만 건축 허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가격은 절대 섭섭하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담당자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탁자 위에 계약서가 놓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작고 쓸모없어 보이던 땅 한 조각의 매각 대금이 5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귓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행운은 결국 너한테 돌아온다. 곧장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야기를 꺼내자 부모님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늦어서 엄마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그 소식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언니와 남동생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날 저녁 둘이 함께 부모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도 마침 거기 있었습니다. 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그거 당연히 셋이 나눠야지. 우리 가족 재산이잖아. 남동생도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3등분이 맞지? 어차피 아버지가 나눠준 거잖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같이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이래서 이쁨을 못 받은 거야. 배려심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하니까. 그 순간 오랫동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이쁨을 못 받았다는 게 내 잘못이라는 그 말. 수십 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그 한 문장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남동생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말해서 나누게 할 수도 있어. 법적으로도 따질 수 있고 거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둘은 저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압박해 들어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운이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어디서 굴러들어온 돈이야. 가족이 기반을 닦아놓은 거잖아. 남동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그 땅을 갖고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냐고. 그게 왜 내 것만 되냐?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제 연필을 가져가던 손이 지금은 수십억짜리 계약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내 것을 당연하게 가져가는 것. 저는 그때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둘째 보고 배려가 없다고 했어. 이것들이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어. 그동안 아빠랑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첫째랑 막내 니네들 둘째한테 그딴 말해. 그리고 누가 둘째 재산 탐내라고 했냐?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나눌 때 너희 둘 다 아무 말 없었잖냐? 상가 받고 좋다고 웃었고 아파트 받고 좋다고 웃었잖아. 이제 와서 왜 둘째 것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냐? 그럴 거면 다 내놔 사회에 기부하고 죽으라니까. 어머니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상가는 먹고 살 만큼이야. 아파트도 계속 오르니까 잘 살라고 준 거고. 너희가 욕심 안 부리면 그걸로 사는데 부족하지 않아.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둘째는 오래 참고 혼자 다 사긴 애야. 그 땅 준 건 그냥 준 게 아니야. 언젠가 가치가 생길 것 같아서 일부러 그 애한테 준 거다. 언니와 남동생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한동안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전부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땅을 저한테 준 것은 욕심 없다고 버리는 자식에게 가장 작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묵묵히 버텨온 사람에게 가장 오래 남을 것을 주려는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냉정하게 대했던 것도 언니와 남동생이 질투하지 않게 하려는 방어였구나. 사랑을 보이지 않게 숨겨서 저를 지키려 했던 거였구나. 저는 그 땅을 매각했고 부모님과 함께 남쪽의 조용한 마을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 셋은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랑이 냉정함처럼 느껴졌을까? 돌아보면 부모님은 항상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주는 사람보다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쪽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 지금이라도 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부모님의 이런 사랑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저희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